네,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또 핫한 뉴스들이 있었죠. 이더리움 ETF도 승인되고 미국에서 이제 하원과 상원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또 논의하고 하원에서는 일부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에서는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68,642달러 지금 비트코인 가격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5월 23일 날 약 3% 하락을 한 이후로 지금 계속 반등을 잘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7만 불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5월 24일 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게 아무래도 반등에 가장 큰 여파를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ETF가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으로는 2.14% 하락한 비트코인 가격이지만 회복 중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빼고 넘어갈 수가 없죠. 나스닥 지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5월 23일 내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었죠. 근데 나스닥 지수는요 5월 23일에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날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 주가가 9% 상승하면서 이 나스닥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5월 24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이 PMI 지수가 발표되면서 다시 일부 반등한 다음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는 나스닥 지수는 1.31% 상승해서 오르긴 올랐으나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닌 하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가 굉장히 주요했어요. 이제 S&P 500 지수를 보면 5월 23일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고 지수가 상승을 했으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고 단 54개 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긴 하나 5월 23일에 반등하고 PMI 지수 발표된 다음에 24일에 떨어졌으나 회복은 그렇게 나스닥만큼 크게 하지 못하고 현재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0.01% 소폭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제 다우존스는 좀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우존스는 30개 종목이 모두 주가가 하락해서 마이너스 2.3% 주간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나스닥의 가장 큰 지금 이 핫한 매그니피선트 7 주식 중에서도 가장 핫한 주식이죠. 이 엔비디아 주식이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게 나스닥 지수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고 있고 S&P 500 지수는 그거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우존스는 이제 은행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기간 산업주가 들어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 역시 PMI 지수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하려고 했으나 이더리움 ETF 승인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들 때문에 그 하락분이 많이 만회되어서 지금 그렇게 크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다만 주식시장은 PM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다우존스가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 덕분에 선방을 한 그런 상황이다. 지난주는 이렇게 시장이 흘러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5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 이게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온체인 지표를 가져온 겁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들의 거래소 유입량입니다. 근데 단기 투자자들도 그냥 단기 투자자들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는 단기 투자자들의 거래소 유입량입니다. 그래서 이 까만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노란 선이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거래소 유입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거래소 유입량이 늘어난다는 건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 거래소로 들어온다 라고 해석이 되어서 이 유입량이 늘어나는 거는 비트코인에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5월 23일에 단기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이 약 15,000BTC가 거래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프에 갑자기 슉 올라오는 게 보이죠? 여기 이제 5월 23일 날 15,000BTC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업틱이 크게 발생을 한 건데 비트코인이 그동안 쭉 거래소 유입량, 유출량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진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온 거 가지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굉장히 하락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수많은 비트코인이 그동안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거래소 유입량이. 근데 거래소 유입량이 다시 23일 날 급격하게 튀어서 15,000BTC가 들어온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면 미국에서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이 종합 PM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PMI가 결국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요.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제조업과 그 다음에 서비스 두 개를 같이 들어가서
컴포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불리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5월 달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전망치가 51.1이었는데 실제 발표된 게 무려 54.4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너무 상회해서 발표가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PMI가 50을 넘는다는 거는요, 이 미국 경기가, 특히 제조업 경기가 확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이렇게 50 위로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경기가 축소 국면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컴포짓, 종합입니다. 네, 서비스는 분홍색, 매니팩처링, 제조업은 하늘색인데 이 보라색 지수를 보면 지금 50 위로 올라온 지가 꽤 됐습니다. 24년 들어서 쭉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게 이번에 54.4까지 올라서 2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2년 전 2022년에 한 요 정도가 이제 전고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여기를 터치하진 않았으나 지금 54.4까지 올라서 미국 경기가 다시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구매자들은, 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업 경기를 더 직접적으로 느끼겠죠. 구매량이 늘어난다, 구매액이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매출이 잘 나고 있어서 물건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반증하니까요. 근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 ISM 제조업 지수랑도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M은 제조업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 물건을 실제로 만드시는 분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냐. 사실 그래서 PMI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매 관리자냐 아니면 생산자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0년 이후로 처음으로 60을 상회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렇게 크게 60 이상으로 올라간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PMI 지수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약화시키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심리,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만연하게 만들면서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시 경기에 대한 국면이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합니다. Good news is bad news. 경기가 좋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굿뉴스잖아요. 근데 굿뉴스가 터지면 이게 오히려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good news is bad news.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해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긴 하나, 목표이긴 하나,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렇게 3.5% 수준에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을 때 더 기준금리를 사실 올렸어야 맞는데 지금 1년 넘게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지 않고 있죠. 이 모습이 인플레이션을 안 잡고 계속해서 이 ISM 지수라던가 PMI 지수를 봐도 경기가 확장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어떤 뭔가 경기의 확장 그리고 과열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연준이 잡지 않는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어쩌면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다른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꺾이면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는 연준이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호재이긴 합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 ETF의 인플로우와 굉장히 맞닿아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크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매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 시황을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신용카드 부채가 미국인들과 바이든 행정부에 거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인들의 소비가 줄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 근데 미국인들의 소비는 정상적인 국면에서 소비가 좋고 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지금 증거 자료를 하나 가져온 겁니다. 신용카드 부채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어요. 명목 기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죠.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2010년, 이때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이때랑 비교해도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잔액 지금 현재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거기는 하니까 실질 수준으로 한번 보면 그래도 아직 전고점만큼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실질 기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피크를 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해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 금액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터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노미날 명목 기준으로는 뭐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총 1조 1,300억 달러, 1조 달러가 넘는 금액이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잔액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신용카드는 결국 빚이잖아요. 그래서 빚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딜링퀀시라고 하는 게 신용카드 부도율이에요. 신용카드 부도율이 201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2010년 전고점이 아직까지는 멀긴 했으나 여기죠. 파란색이니까 크레딧카드. 지금 2024년 현재 신용카드 부도율이 이 오토론이죠. 자동차론, 그 다음에 전체 뭐가 됐든 좋습니다. 빚, 부채, 그 다음에 요거는 스튜던론. 미국은 이 학자금 대출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과 비교해서 신용카드 부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건데, 이때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도 피크 찍었을 때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근데 이만큼까지 가려면 아직 멀긴 했으나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추세가.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를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론을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론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1980년대부터 막 이렇게 나오네요. 1980년, 2000년,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카드론 이자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가 넘었습니다. 지금 20%를 뚫고 올라가서 23%, 2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카드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사람들이 카드를 쓰는데 카드를 이용해서 또 카드론도 많이 받으니까 카드론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 대출, 그다음에 자동차 대출, 그다음에 30년 모기지 레이트 이런 거 비교해서 신용카드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네, 다른 것도 다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폭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쌓여서 신용카드 대란, 우리나라도 신용카드 대란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근데 미국인들은 원래 저축률이 높고 소득률이 높은 것이 이 소비를 이끄는 걸로 그나마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었을 때 신용카드 사용률과 그 다음에 부도율과 이자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는데, 지금 약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다시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이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에는 굉장히 이 발목을 잡는 요소 중에 하나죠. 바이든 행정부는 곧 임기가 끝나고 11월에 대선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경제를 잘 살렸다, 그리고 증시를 이제 잘 방어했다라고 하는 어떤 레코드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재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이 바이든 행정부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발행해서 이 시중의 유동성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재정 적자를 통해서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로 다시 이 태세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행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주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연준은 미국 정부 재무부와는 별도의 기관이고 독립된 결정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정말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행정부 재무부와 어떤 이해상충을 하지 않는 그런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신용카드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빠져들지,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미국 연준의 결정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이 PMI 지수가 생각보다 너무 상회하고 나오면서 일부 가격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 ETF의 굉장히 주간 순유입이 견조하게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간 순유입만 26억 달러를
지난주에 달성을 했고요. 굉장히 이제 그 전주 대비해서도 견조한 유입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5월 17일인데 30억 달러나 인플로우가 들어왔는데 그 후로도 지난주도 계속해서 20억 달러 정도 들어왔다가 뭐 약간 나가기도 했으나 다시 16억 달러가 5월 24일 금요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26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파동을 한번 보세요. 이제 넷 인플로우를 우리가 보면 가장 피크였던 비트코인 ETF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연일 이제 레코드를 경신했던 3월 달과 대비해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굉장히 이 큰 유입량과 어떤 견조한 흐름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요. 4월 달에 조용했던 흐름을 좀 깨고 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다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게 비트코인 가격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블랙록의 아이비트 그 ETF가 총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지금 28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가지고 있는 28만 9천 개를 거의 역전할랑 말랑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게 여기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비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이고요. GBTC는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 비트코인, 이 신탁 상품이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밖에 거래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묶여 있었던 비트코인이 ETF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매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28만 9천 개까지 지금 남은 건데, 이게 신규로 들어온 블랙록은 0에서 시작했죠. 블랙록 ETF는 0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 드디어 그레이스케일을 역전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2,000개 남았으니까 아마 하루 이틀 뒤면은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의 이 전체 보유량 AUM을 역전할 거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이제 10분만 비트코인 영상에 달렸던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인데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같은 결로 답변을 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지갑수가 늘어남에 따른 가치 상승은 당연하게 공감한다. 하지만 ETF 투자가 늘어나면 투자자 증가에 비해 지갑수는 더디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제가 비트코인은 어답션이 가격을 이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그 10분만 비트코인 영상에서 드렸었잖아요. 1000불 이상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수가 상승하면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끄는 거의 이 상관성이 98%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블랙록 ETF 투자자가 1만 명 증가해도 지갑은 그렇게 증가할 수 없으니까 지갑 상승이 가치와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이분도 네트워크의 지갑수가 늘어나는 것은 고래가 팔고 개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고래는 여기에서 뭐 ETF로 우리가 또 바꿔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갑수가 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명, 지갑을 사용하는 사용자 한 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개미들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그냥 투자 자산으로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또는 비트코인을 현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오랫동안 그냥 묵혀놓고 보관하는 용도로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이 두 분의 질문이나 어떤 주장이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비트코인은 화폐로 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지금 구매력을 잃고 있는 화폐에 대한 대안 투자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ETF도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출시를 한 거고, 우리가 ETF에 이렇게 많은 인플로우가 들어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냐? 비트코인은 그냥 금이냐? 그냥 투자하고 말면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입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물물 교환의 수단입니다.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면 그 다음은 가치의 척도가 됩니다. 즉 우리가 회계장부에 뭐가 얼마짜리 이런 말을 적을 때 몇 원, 미국에서는 몇 달러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몇 비트코인 이렇게 쓸 날이 최종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지금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중에 아주 첫 번째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 투자자들이 모수가 늘어나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저축을 하는 사람들의 모수가 충분히 늘어나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물물 교환을 하려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어답션 비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와이프가 꽃집을 했었어요. 근데 그 꽃집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금 신고도 어렵고 비트코인을 내겠다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꽃집 사장님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알고 계신 분입니다. 꽃집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분을 늘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쓰세요.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받으면 일부분 똑 떼서 비트코인 사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근데 그 꽃집 사장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그냥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굳이 매출에서 일부를 떼서 거래소에서 귀찮게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장님은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시면 5% 할인해 드려요 라는 말을 써붙여 놓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다 받는데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시면 5% 할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주 가시던 단골 고객들부터 먼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겠죠. 사장님 비트코인으로 받으시네요? 왜 그러세요? 제가 사실 비트코인을 매달 사는데 이렇게 결제를 해주시면은 제가 훨씬 더 좋아서요. 그러면은 거기에 동의하고 일부러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그렇게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은 일반 소비자가보다 5%는 할인을 해주는데 단골 고객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좋은 딜이죠. 그래서 이게 어답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어답션의 첫 번째 단계. 먼저 판매자들, 사업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는 비트코인을 결제해주는 소비자들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그게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럴까요? 유럽에 가면요, 마데이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의 고향이죠. 마데이라에 가면요, 비트코인으로 택시비를 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데이라가 이제 포르투갈 옆에 붙어 있는 섬인데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가면 리스본에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들이 해변을 중심으로 50개가 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 몇 개 되고 그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한 현상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해변이라고 하는 어떤 무브먼트가 전 세계의 휴양지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다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다낭,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여행 가시는 곳이죠. 거기에도 비트코인을 결제로 받는 리조트나 식당들이 늘고 있고요. 보라카이, 필리핀 보라카이에 가도 오히려 다낭보다도 더 많습니다. 거기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리조트와 상점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에서 명목화폐, 물물 교환의 대상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ETF 투자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ETF 시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규모는 계속 늘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자산 운용사들이 얼마를 알로케이트 할 거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용자 증가랑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사용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가 늘면 지갑수도 늘고 지갑수가 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갑니다. 10분만 비트코인 1부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